오늘은 정유라 씨의 돌발 증언 이 부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그 문서도 좀 한번 언급해 볼 거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정유라 이 건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재판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 이 두 재판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의 결과는 박 전 대통령 현재 진행 중인 재판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재용 씨 그 재판에 정유라 씨가 갑자기 출석을 해가지고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도 그리고 이재용 씨에게도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거지요. 최순실 씨 딸 정 씨는 왜 그런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증언을 하게 됐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먼저 최순실 씨 재판 진행을 잠깐 언급하고 이어가야 이 부분이 드러날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현재 2대 비리 그 건으로 징역 3년형이 이제 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또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성 승마 관련 뇌물수수 그리고 재단 출연금 강요 또 사기 미수 등 이 3가지 재판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사건의 재판이 뭐냐? 뇌물수수 이 부분이겠죠. 형량이 이제 또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뇌물 혐의의 뇌물 액수가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5억 이상이 넘을 때는 법원은 징역 9년에서 12년까지도 이제 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이런 이제 가중 이 부분이 적용되게 되면은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상당히 이제 높아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사기 미수는 이제 10년 최대가 이제 10년까지입니다만은 재판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형량이 정해지겠는데 무죄로 될 수도 있고 현재 3년 받은 2대 비리 그것도 항소가 되어 있는데 항소해서 또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도 되지만은 남은 3가지도 유죄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 3가지를 다 3가지 4가지를 합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큰 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2분의 1까지 가중되기도 하고 경합 가중 이런 경우는 형량이 또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현재 1심이니까 또 2심 가서 어떻게 될지 대법 가서 어떻게 될지 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측에서는 이런 게 모두 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변호인 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정황만 이렇게 나열되고 있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인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뒤에 튀어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볼 때 도대체 뭐가 있냐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게 없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도 돼 있어요. 정씨 증언도 역시나 뭐 직접적인 증거 이런 건 이제 아니죠. 들었다. 이런 거 같더라. 이제 이런 식은 이제 증언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씨 증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판사 앞에서는 부정해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판사 앞에서 직접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은 증명력이 좀 틀리죠. 일반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증언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친딸이 증언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딸이 그것도 어머니야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니까 이것이 이제 뭐 정황이 됐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유라 정씨가 뭐 서류를 보고 뭘 알고 일일이
상대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듣고 이렇게 들었다 봤다 이 정도겠지만은 그래도 그 증언 자체가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정유라가 돌발 증언을 해가지고 그 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설왕설래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정 씨는 이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이 이제 김진동 씨입니다. 여기서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서게 되죠.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느냐 이 특검 질문에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알게 말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회장 측에서는 재판에서 지난 9월 정 씨가 타던 비타나 부위와 살 시도가 블라디미르와 스타사로 바꾼 것이 최 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다. 그 교환 당시에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정 씨 증언은 그런 말 교환이 삼성의 요구였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 씨가 이런 말도 하죠. 엄마가 말을 살지 결정하고 가격도 흥정했다. 삼성과 상의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듣고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요약을 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았고 삼성 측이 말 이름을 바꾸는 일명 말 세탁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 가운데는 또 어떤 면에는 삼성에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증언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데 어머니한테 불리한 증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특검에서 지금 최 씨 그리고 이 씨 이 두 사람 간의 뇌물 뭐 이런 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결정적인 증언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어디까지나 들었다 봤다 이런 것인가 그것이 오래된 기억이고 착각이 올 수도 있고 잘못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황은 그런 것 같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정유라는 지금 어머니 최순실이 그 상황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 그 상황에 있는데 이런 증언을 하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정유라 씨, 이 정 씨는 특검으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앞으로도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마저도 이제 그런 형을 받고 아직도 3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정 씨에게는 2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칫 잘못되면 아들하고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엄마로서 그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겹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런데 이 정 씨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제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변호인 아닙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8월 27일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상당히 묘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정유라 이 발언 이 시점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아마 이 정 씨 증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이렇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가 증언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해유와 압박이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정 씨가 변호인 조력 받을 그 권리를 차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피의자는 그러니까 구속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좀 상당히 큰 사건에 연루되고 이러면은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속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벌금 좀 물 정도 이런 경범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거는 검찰에 가서 경찰이 가서 수사를 받는 과정부터 진술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에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해야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해도 그건 해야 돼요. 뭐 법원에서 결정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그 선임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그래요.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항상 조력을 받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 정유라 씨는 뭐 본인이 신경을 이제 변화를 일으켰던, 어떻게 해유로 그랬던, 압박을 받아서 그랬던 한 12시간 정도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고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2일 새벽 2시 5분에 집을 나서게 돼요. 그래가지고 특검 측과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증언을 해서 오후 2시 5분까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요. 보모가 아이를 2시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정씨 이날 이제 출석이 왜 전격적이냐 하면은, 당초 이제 이 정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그 전날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놨어요. 법원에. 심지어는 담당 판사까지도 9시 반까지는 그걸 몰랐다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출석을 했다 이거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차단한 게 아니냐. 또 특검에서는 아니다. 정씨 요청으로 우리는 그 출석을 좀 도와준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건도 이렇게 다투게 돼요. 특검에서는 8시경 본인이 출석할 것이다.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본인 뜻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이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는 그 시간에 그 변호인단 어떤 변호사도 문자를 받은 사람이 없다. 증언이 이미 시작된 10시 23분에 권영강 변호인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문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흔히 가족이나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위증을 해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증을 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위증하고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위증하는 거, 이런 경우는 위증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다만 타인을 위해서 위증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정유라 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증언을 하든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해도 또 자신과 음으로 양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 씨도 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데 크게 압박감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머니 최순실 씨가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자기도 그런 입장에 있고 아이가 딸려 있고 혹시 아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문제, 이러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은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어떤 게 유리할까 고민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법을 모른다는 거죠.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유리할지 모른다 이거죠.
무엇을 또 주장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이 법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변호인 조력이 없이 진술을 하고 조사를 받고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죠. 변호인 조력을 안 받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는 그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제 그와 반대로 정 씨의 자의적인 증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 씨 이 증언을 또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 씨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특검이 회유하고 압박을 가해서 정 씨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 내가 그래도 아이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증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사기관의 또 선처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이건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최순실 씨나 이재용 씨는 뇌물이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증언을 정 씨도 일관되게 최 씨나 정 씨하고 같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다면은 그래도 최 씨나 이 씨의 판결에 유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관되게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게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형량이 좀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정 씨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 씨 입장에서는 그 나이가 그때 시작할 때가 18살이고 뭐 19, 20 이렇게 해도 결국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그건 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고 그 어른들이 하는 거라서 나는 그냥 모른다, 나는 말만 탔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모른다라면 안 되겠습니까? 난 그저 시키는 대로 말 열심히 타고 훈련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아무리 검찰에서 너는 이래서 공범이다 저래서 공범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변호인하고 의논해가지고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죄가 된다면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또 죄가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선처를 받아가지고 좀 야간 거는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순실 씨가 어머니고 또 이재용 씨는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정 씨가 그 두 사람이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증언을 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냥 어린 마음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특검의 설득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탄핵 정국의 연장선이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위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이거는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 누가 잘못이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정 씨가 자율적으로 했다 인정하고 그 증언을 그래도 정황 증거로 이렇게 채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특검이 관여하고 회유한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는 변호인을 차단한 그런 효과를 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정 씨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에 있다, 왜 정 씨가 그런 증언을 했을까,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최순실 씨 재판, 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연결 지점이 또 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 안 나오니까 그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보면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뭔 다른 모습이 있냐, 이것이 지금 탄핵 정국의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맞물렸다 할 수도 있는데요, 연관성이 또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청와대 캐비닛 문서. 그 문서 내용이란 게 결국은 뭐 삼성 이야기, 무슨 세월호 이야기, 제목만 이렇게 하면은 늘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탄핵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 늘 들었던 그런 문구들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도 그런 문구만 나열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고 이런 건 이야기를 안 했어요. 현재까지 나왔다는 그런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선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지 않냐, 또 이거는 복사해서 넘겨도 되지 않냐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겠냐, 또 그걸 복사하면 되겠냐 등등등 말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이제 극비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주요 사건이라든가 정책을 다 논의하는 곳이 청와대거든요. 언급하고 지휘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중요한 그런 문건들이 많다 이거죠. 꼭 무슨 음모를 하고 이상한 정책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그런 문건들은 전자기록화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관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년 아니면 20년, 30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이 문건은 그 전에는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는 국민도 몰라야 되는 그런 것도 많고 외국에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관해서 그 안에 외의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아도 안 된다 이것이죠.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데 이렇지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대통령 바뀌면은 뒤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정책할 수가 없어요. 의논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조선시대 그 옛날에도 사초 해가지고 기록에서 딱 정리하면 그 시절 왕도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자,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그리고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네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네요. 어찌되었든 청와대는 국내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언급하고 의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부처마다 자주 회의가 열리고 그러다 보면 많은 문서가 생산되겠죠. 그러니까 그 회의에는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실천하기도 하고 이행하는 걸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회의도 있겠지만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하다 보면은 또 어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어떤 사람 좀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발언은 묘안을 낸다 하고 어떤 대안을 내는 그런 발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서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내용이 누가 발언했는지도 확실치도 않거든요. 또 누가 발언하고 누가 그 문서를 생산했는지, 아무튼 적은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도 발언을 누가 했고 그 의도가 뭐고 왜 했는지 이런 거 다 분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는 직원도 많고 각자 하는 일도 분야도 많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또 대통령 하는 일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챙기고 지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청와대 그 많은 직원들이 근무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나라의 주요한 사항들이 이제 의제로 떠오르고 그러겠죠. 안 그러면 의제로 삼지도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정황이지만은 정황이 정황을 보태고 이러다 보면은 재판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법조인도 있다 이거죠. 또 한편에서는 그게 무슨 큰 증거 능력이 되겠냐 이렇게도 보고 그렇죠. 그런데 여론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그 안의 내용도 자세히 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유라가 그런 증언을 했다. 또 캐비넷의 문서들이 이러저런 문서가 나왔다더라 하면은 그게 맞구만 그렇게 됐네 이렇게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또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경우는 또 저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있나? 역시나 늘 그렇잖아. 이렇게 돼버릴 수 있죠. 그렇게 조성된 여론은 재판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재판관들도 이런 큰 사건은 막중한 압박감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이만 줄여보겠습니다. 법원에 심지어는 담당 판사까지도 9시 반까지는 그걸 몰랐다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출석을 했다 이거죠.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차단한 게 아니냐. 또 특검에서는 아니다. 정시 요청으로 우리는 그 출석을 좀 도와준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건도 이렇게 다투게 돼요. 특검에서는 8시경 본인이 출석할 것이다.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본인 뜻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이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는 그 시간에 그 변호인단 어떤 변호사도 문자를 받은 사람이 없다. 증언이 이미 시작된 10시 23분에 권영강 변호인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문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흔히 가족이나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는 위증을 해도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증을 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위증하고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위증하는 것 이런 경우는 위증을 해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다만 타인을 위해서 위증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 정유라 씨는 어머니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증언을 하든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해도 또 자신과 음으로 양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 씨도 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데 크게 압박감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머니 최순실 씨가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자기도 그런 입장에 있고 아이가 딸려 있고 혹시 아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문제 이러다 보니까 신경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은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어떤 게 유리할까 고민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법을 모른다는 거죠.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유리할지 모른다 이거죠. 무엇을 또 주장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이 법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변호인 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았고 삼성 측이 말 이름을 바꾸는 일명 말 세탁을 지시했다 이런 증언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 가운데는 또 어떤 면에는 삼성에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증언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데 어머니한테 불리한 증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특검에서 지금 최 씨 그리고 이 씨 이 두 사람 간의 뇌물 뭐 이런 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결정적인 증언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어디까지나 들었다 봤다 이런 것인가. 그것이 오래된 기억이고 착각이 올 수도 있고 잘못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황은 그런 것 같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정유라는 지금 어머니 최순실이 그 상황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 그 상황에 있는데 이런 증언을 하게 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정유라 씨, 이 정 씨는 특검으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앞으로도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마저도 이제 그런 형을 받고 아직도 3건이나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정 씨에게는 2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칫 잘못되면 아들하고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엄마로서 그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겹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런데 이 정 씨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제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변호인 아닙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8월 27일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상당히 묘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정유라 이 발언 이 시점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아마 이 정 씨 증언을 또 일관되게 최 씨나 정 씨하고 같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다면은 그래도 최 씨나 이 씨의 판결에 유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관되게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게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형량이 좀 줄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정 씨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 씨 입장에서는 그 나이가 그때 시작할 때가 18살이고 뭐 19, 20 이렇게 해도 결국 어리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그건 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고 그 어른들이 하는 거라서 나는 그냥 모른다, 나는 말만 탔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모른다라면 안 되겠습니까? 난 그저 시키는 대로 말 열심히 타고 훈련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아무리 검찰에서 너는 이래서 공범이다 저래서 공범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변호인하고 의논해가지고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죄가 된다면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또 죄가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선처를 받아가지고 좀 야간 거는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순실 씨가 어머니고 또 이재용 씨는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정 씨가 그 두 사람이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증언을 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냥 어린 마음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특검의 설득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탄핵 정국의 연장선이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위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이거는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 누가 잘못이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정 씨가 자율적으로 했다 인정하고 그 증언을 그래도 정황 증거로 이렇게 채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특검이 관여하고 회유한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는 변호인을 차단한 그런 효과를 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정 씨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에 있다. 왜 정 씨가 그런 증언을 했을까?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최순실 씨 재판, 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연결 지점이 또 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 안 나오니까 그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보면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뭔 다른 모습이 있냐? 이것이 지금 탄핵 정국 연속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칫 잘못되면 아들하고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엄마로서 그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겹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런데 이 정씨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제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모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변호인 아닙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이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8월 27일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 만기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상당히 묘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정유라 이 발언 이 시점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아마 이 정씨 증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이렇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가 증언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해유와 압박이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또 정 씨가 변호인 조력 받을 그 권리를 차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피의자는 그러니까 구속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연루되거나 좀 상당히 큰 사건에 연루되고 이러면은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속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벌금 좀 물 정도 이런 경범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거는 검찰에 가서 경찰이 가서 수사를 받는 과정부터 진술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에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런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해야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해도 그건 해야 돼요. 뭐 법원에서 결정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그 선임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그래요.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항상 조력을 받게끔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 정유라 씨는 뭐 본인이 신경을 이제 변화를 일으켰던 어떻게 해유로 그랬던 압박을 받아서 그랬던 한 12시간 정도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고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2일 새벽 2시 5분에 집을 나서게 돼요. 그래가지고 특검 측과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증언을 해서 오후 2시 5분까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요. 보모가 아이를 그러니까 그건 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고 그 어른들이 하는 거라서 나는 그냥 모른다. 나는 말만 탔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모른다라면 안 되겠습니까? 난 그저 시키는 대로 말 열심히 타고 훈련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아무리 검찰에서 너는 이래서 공범이다 저래서 공범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변호인하고 의논해가지고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죄가 된다면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또 죄가 되는 거지요. 물론 이제 선처를 받아가지고 좀 야간 거는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순실 씨가 어머니고 또 이재용 씨는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정 씨가 그 두 사람이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증언을 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냥 어린 마음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특검의 설득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탄핵 정국의 연장선이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자신을 위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이거는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 누가 잘못이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정 씨가 자율적으로 했다 인정하고 그 증언을 그래도 정황 증거로 이렇게 채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특검이 관여하고 회유한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는 변호인을 차단한 그런 효과를 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정 씨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할 일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에 있다. 왜 정 씨가 그런 증언을 했을까?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최순실 씨 재판, 이재용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연결 지점이 또 박 전 대통령 재판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 안 나오니까 그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보면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뭔 다른 모습이 있냐? 이것이 지금 탄핵 정국 연속선에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거죠.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맞물렸다 할 수도 있는데요. 연관성이 또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청와대 캐비닛 문서. 그 문서 내용이란 게 결국은 뭐 삼성 이야기, 무슨 세월호 이야기 제목만 이렇게 하면은 늘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탄핵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 늘 들었던 그런 문구들입니다. 만은 남은 3가지도 유죄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그 3가지를 다 3가지, 4가지를 합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큰 형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2분의 1까지 가중되기도 하고 경합 가중 이런 경우는 형량이 또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현재 1심이니까 또 2심 가서 어떻게 될지 대법 가서 어떻게 될지 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측에서는 이런 게 모두 죄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변호인 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정황만 이렇게 나열되고 있지 아직까지 뚜렷하게 직접적인 증거다 이렇게 인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또 뒤에 튀어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볼 때 도대체 뭐가 있냐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있는 게 없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도 돼 있어요. 정씨 증언도 역시나 뭐 직접적인 증거 이런 건 이제 아니죠. 들었다 이런 거 같더라. 이제 이런 식은 이제 증언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정씨 증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검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판사 앞에서는 부정해버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판사 앞에서 직접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은 증명력이 좀 틀리죠. 일반 다른 사람이 이런저런 증언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친딸이 증언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딸이 그것도 어머니야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거니까 이것이 이제 뭐 정황이 됐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정유라 정씨가 뭐 서류를 보고 뭘 알고 일일이 상대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듣고 이렇게 들었다 봤다 이 정도겠지만은 그래도 그 증언 자체가 다른 사람이 증언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정유라가 돌발 증언을 해가지고 그 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설왕설래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정 씨는 이제 12